안녕하세요. 콜린의 한국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콜린 마샬입니다. 이번에는 소설, 에세이와 여행책을 쓰시는 이주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으로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도쿄 쪽 일상과 오사카에서 길을 묻다라는 한국이 아닌 일본 도시에 대한 책들이었어요. 이 작가님의 신작인 정말 있었던 일이야 지금은 사라지고 말았지는 소설식 에세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독특한 형식으로 2000년대 초에 서울에서 사는 20대의 주인공의 무기력하지만 되게 인상적인 생활을 다뤄요. 청취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팟캐스트에서는 팟캐스트의 지난번 인터뷰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팬 사이트 주인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루키부터 시작합시다. 하루키의 그 80년대 초의 소설, 1973년의 핀볼, 작가님께 왜 그렇게 중요해요?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이 정점이었던 것 같고, 그때까지 한국에는 좀 개인이라는 게 적었거나 뭐 없었거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학교에 돌아갔는데 학교나 군대나 거의 비슷한 문화였어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 응원하는 모습들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였다 자발적으로 흩어지고 하는 어떤 개인들의 열망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거대한 집단 열망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SNS나 뭐 블로그 혹은 뭐 댓글들에서 또 개인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또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 같은 필터, 같은 그쵸? 느낌 계속 딱 똑같아요. 그 수전 블랙모라는 분이 그 밈에 대해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밈 유전자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엄밀하게 아직까지 좀 개인이 살기에 개인으로 남기 힘든 나라 아닐까. 유전적인 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밈뿐만 아니라 취향의 밈조차도 개인으로 남기에는 좀 어려운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DP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군대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물음이 있어요. 나고자를 우리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이라고 군대에서 실패한 사람, 뭐 관심사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이 실패할 때까지 너는 뭐 했어? 를 물어요. 그러니까 침묵의 동조자들이라는 거죠. 어떤 집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뭐 심하게는 90%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침묵의 동조자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제가 90년대 후반에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개인이라는 거를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1인칭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집단에서 벗어난 1인칭을 묘사한 소설들은 많았거든요. 뭐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 뭐 윤우명 도낭의 사랑, 뭐 정찬, 하일지 이런 사람들이 개인성을 말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개인성을 좀 다시 지금의 생각에서 좀 돌아보면 결국에는 집단 안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사회에서 우뚝 서기 위한 나의 자의식이었지 실제 개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열망,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군림하고 싶어하는 자의식들이었지 그게 개인의 디테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또 이제 윤대영을 비롯 뭐 이응준 이런
소설가들이 등장을 해서 개인을 보여주는데 저는 하루키보다는 그런 90년대 후반 활동한 지금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들을 먼저 알았는데 이분들에게 유행이던 단어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 와인, 재즈, 스파게티 이런 파스타도 아니라 스파게티 이런 단어들이 유행이었는데 그 단어들 속에서도 디테일이 없어요. 그냥 뭐 나는 뭐 이럴 때 파스타를 삶아서 아니 스파게티를 삶아서 레드 와인을 마셔. 그러니까 품종도 없고 어떤 나라도 없고 그냥 와인,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 정도의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 뭐 소설 말고도 10월에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독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지만 지금 들으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창피해져요. 굉장히 좀 뭐랄까 오그라든다 그러죠. 뭐 그런 느낌이 나게 하는데 하루키의 나들은 뭐 스웨터라든가 스웨터에 어울리는 바지, 거기에 맞는 구두 색깔, 그리고 파스타를 삶는 방식, 와인을 고르고 음악을 고르고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것이 패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애를 할 때도 이 한국식의 자의식이 과잉된 주인공들은 내가 나의 자의식을 표현하고 나의 진정성만 드러내면 여성은 나에게 넘어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글 속에서만 연애를 해온 거죠. 근데 하루키에게 특히 그 1973년의 핀볼에서 등장하는 연애는 쥐와 쥐의 그녀밖에 없는데 이 둘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쥐는 자신의 진정성이 뭔지 모르고 그녀의 정체도 뭔지 모르고 그녀 역시 쥐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실제로도 우리가 생각한 2000년대, 2010년의 연애는 그랬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 소설 그 자체, 1973년의 핀볼 그렇게 영어로 하루키의 소설들은 이제 거의 다 영어로 번역됐어요. 네. 그걸 빼고 네. 오랫동안 최근에 아마 5년 전에 6년 전에 영어로 번역됐긴 하지만 오랫동안 영어로 읽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인기가 있었어요? 1973년의 핀볼? 한국에서는 처음에 번역돼서 나올 때 맨 처음 번역된 출판사에서는 이제 하루키 초기 3부작이라고 하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1913년의 핀볼, 양을 쫓는 모험이 각 건으로 나눠서 각 다른 책으로 나눠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좀 큰 대형 출판사에서 하루키의 책을 다시 낼 때는 앞에 두 권이 중편 분량이라서 묶어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사려면 핀볼까지 같이 사게 되는 거죠. 핀볼을 사면 바람의 노래를 사게 되고 그래서 동시에 사게 되고 그러니까 구매 자체가 동시에 되고 그다음에 계속 광고를 할 때도 초기 3부작 그래서 이 주인공 나를 세 편이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좀 읽게 만들었던 거죠. 평론이나 광고가.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 인기 있었나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루키 자체가 워낙에 신드롬이라서 어떤 개별적인 작품보다는 사람의 인기였던 것 같아요. 신작인 충분히 있었던 일이야. 지금은 사라지고 말았지. 이 책은 3부작의 마지막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 편인데 실제로는 프롤로그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번에 나온 정말 있었던 일이야 그 긴 제목 그 책이 첫 번째 20대 때고 중간에 나왔던 노자가 이제 그 이후의 삶 그리고 무덤 건너뛰기는가 가장 최근 한 2-3년 전의 삶의 이야기죠. 하루키는 주로 30대인 주인공에 대해서 글 쓰죠. 하루키는. 근데 신작은 20대에 대한 거예요. 20대 시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20대 시절은 뭐죠? 다른 30대, 40대 비교하면 10대 비교하면 뭐가 뭐죠? 중요한 점
뭐가 있어요? 그게 20대 때 과연 20대를 느끼고 살았나 생각해 보면은 20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30대 들어서 비로소 20대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 속에 20대가 있던 거지 실제 20대는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돌아봤을 때 20대는 커다란 공허처럼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공허가 평생 동안 어떤 낭만이기도 하고 향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더 살아갈 좀 힘이기도 하고 그런 공허로서 저한테는 그렇게 존재를 하는데 인생에서 뭐 가장 좋은 때라든가 뭐 젊은 때라든가 그런 실제적인 의미는 없고 조금 지났을 때 하루키 소설처럼 하루키가 30대, 20대 이야기를 비로소 시작하듯이 지났을 때 가치에 더 좀 20대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20대 때 아신 서울은 어느 나라의 서울과 뭐죠?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요? 제일 큰 차이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이라는 거를 인식하게 된 거는 서울에 오래 지냈지만 서울이 뭔지를 몰랐어요.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서울은 2000년대까지 또 어떤 도시라고 하기에는 약간 정체성이 없는 도시 같았어요. 너무나 이렇게 동네마다 너무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걷기에 산책하기에 놀기에 굉장히 불편한 도시였어요. 술 마시기에는 좋은 도시인데 술집이 많아서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음적으로 더 좋고 양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빈약했어요. 뭐 술의 종류도 빈약하고 가게도 빈약하고 어떤 도시에 비교하면? 일본 도시에 비교하면? 네, 일본도 그렇고 제가 24살에 첫 여행을 갔던 도시가 좀 희한하게도 그리스 아테네였는데요. 오히려 아테네 밤이 더 화려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8시쯤 되면은 다 나와서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맥주도 마시고 우조도 한잔하고 와인 마시고 하는 그게 저는 밤문화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가족도 없고 개인도 없고 그냥 회사라든가 혹은 뭐 어떤 유흥을 찾는다든가 그런 밤문화라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을 인식하게 된 건 도쿄라는 도시를 처음 보고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이 이런 식으로 계획되었는데 좀 잘 안 됐구나 라는 거를 느꼈죠. 근데 베를린을 여행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쿄가 이렇게 베를린처럼 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구나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럼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읽기 하시기 전에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일본에 대한 관심이 언제 생겼어라는 거를 유럽 사람이나 아메리카 사람들은 그때 그걸 계기로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한테는 그게 불가능해요. 항상 일본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제팬 안전지대 이런 시부야 K 같은 음악들을 의식적으로 찾아 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좀 베껴온 음악들을 무의식적으로 듣고 있었고 TV 프로그램도 그랬고 소설도 그랬고 네. 그런 표절 혹은 따라하기 레퍼런스 이런 영향권에서 계속 있었고 실제 제 필통에 있던 그 펜슬들은 모나미가 아니라 미쯔비시 유니볼, 톰보 지우개, 지브라 형광펜, 파이로트, 하이테크 0.3 이렇게 그냥 일본 제품들이었고 제가 UK 차트, 빌보드 차트가 우리의 귀를 지배하지만 그 음악을 들으려면 소니의 CD 플레이어와 이어폰이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하고 남자들은 학창 시절에 다 일본 만화 하면 슬램덩크 맞아 그리고 여자들은 다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베르사유의 장미나
들장미 소녀 캔디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일본 만화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게 일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슬램덩크의 주인공이 북산 고등학교의 강백호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쇼호쿠의 사쿠라기거든요. 그러니까 쇼호쿠 고등학교의 사쿠라기이다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강백호라는 이름을 앞에 씌워두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2000년대도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번역이라든가 앞에 내놨던 이름 혹은 따라하기 그러니까 표절의 원본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거치면서 그런 그 기만의 커튼이 거치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옆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일본을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 서울의 모습도 드러나고 서울과 도쿄가 중첩이 되고 사실 서울보다는 오사카와 서울이 중첩이 되고 일본 사람들과 한국이 중첩이 되고 모든 단어들 예를 들어 뭐 위험, 안전 이런 우리가 쓰는 사건 이런 단어들도 드러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본이 더 들어오게 됐던 거죠. 최근에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 상황은 좀 바뀌었죠. 어느 날에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으로 많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 저도 모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굉장히 아직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번역에 혹은 번역된 이름의 커튼이 완벽하게 거치지 않았을 뿐인데 실제 한국식 술집보다 서울에 이자카야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카야 가서 술 마시면서 한일전 축구 보면서 일본을 욕하는 물론 뭐 축구야 뭐 이기면 좋겠지만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노재팬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확실히 독일, 네덜란드 맥주보다는 일본 맥주가 더 많이 팔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저는 아사히 맥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찾기 좀 어렵게 됐죠. 작가님의 책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바로 이 근처 망원동 다른 책방에서 발견했어요. 도쿄적 일상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책을 쓰실 때 도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됐어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제목이 도쿄적 일상이고 그 부제목이 추억은 쇼와에서 만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도쿄라는 이름과 쇼와 시대라는 것을 따로 떼놓지 않고 시작을 한 거예요, 생각을. 그 때문에 책 샀어요. 쇼와 시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정확하게 중첩이 되는데 그 중간에 적이라는 말, 도쿄 적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중요했던 건데 이 적이라는 말은 똑바로 번역을 하면 뭐뭐스러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스러운 일상, 도쿄 뭐 비슷한 일상. 그러니까 적은 한자로는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뭐뭐의라기보다는 그런 스럽다가 더 맞는데 그러면 도쿄스럽다라는 말이 도쿄적이라는 말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낭만적이야 그러면 낭만스럽다, 구체적이야 구체스럽다라는 말 이제는 번역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던 적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한국어로 고친다라고 하면 이제는 고쳐지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쿄라는 것이 일본이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걸 다시 한국으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제목이 지금 제가 생각했던 도쿄라는 건데 한국에서 일본의 어떤 영향 혹은 일본 사람들이 억지로 남기고 간 그런 흔적들을 걷어낸다는 게 이상한 그러니까 걷어내고 나면 아마 그 걷어낸 빈자리가 좀 어색하게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색하게 남은 구체적인 모습이 주민센터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일본어 걷어낸다고 해서 일본말을 빼고 났더니 사무소 시야쿠소라는 그 사무소를 벗어 던지고 났더니 그게 왜 하필이면 센터였을까? 센터는 뭐 한국말인가? 그러니까 이상한 그 구멍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도쿄 처음에 가서 나리타 공항에서 내리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가 딱 제가 기억하는 90년대 초 중반 후반의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훨씬 더 발전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게 부수고 짓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걸 또 굉장히 꺼려한다고들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모습 제가 생각하는 서울 혹은 의정부 제가 태어난 의정부라는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도시를 운영하는 체제는 굉장히 세련됐다.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미래도시 하면 항상 일본을 그리잖아요. 영화에서 시부야의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하는 모습이 요 시스템 안에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근데 그게 딱 2000년 초반 시점이라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허상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쿄를 접근을 해서 사실은 도쿄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는 서울을 보기 위해서 그 서울 연구라고 하면 거창하고요. 내가 사는 도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도시를 내가 좀 더 알고 싶다는 그 생각에서 찾아간 게 제일 가까이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도쿄였을 뿐인 거죠. 근데 지금은 도쿄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쿄를 잘 아실 만큼 서울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도시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사실 시초는 1930년대에 그 조선총독부에서 서울의 계획을 세울 때 그게 서울의 시작이었고 그 일환으로 일본군 장교였던 한국의 지배자가 이제 자신이 만주에서 배워온 방식 그대로 국토 개발 몇 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서울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발전 방식이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가방에는 그 책 도쿄 쪽 일상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있네요. 옛날 예, 도쿄 쪽 일상에서 이 흥미로운 개념, 흥미로운 개념을 언급하세요. 유유자족, 네. 그 유유자족 생활, 유유자족, 그 유유자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네요. 이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결국에 이제 잘 살고 싶다는 건데 그 잘 살다는 게 어디까지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지?라고 하면 마음 편하게 걸어 다니는 것, 뭐 생계 문제라든가 주거의 문제, 또 취향, 취미, 뭐 이런 문화 향수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가 마음 편히 걱정 없이 그러니까 그 순간을 누리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 유유자적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실험을 좀 했었어요. 그 도쿄적 일상도 그렇고, 뭐 오사카를 또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규슈를 걸어 다녔고, 그런 그러니까 일본 책들은 그런 유유자적에 관한 실험들이었는데 그 실험을 한 이유는 내가 사는 이 도시에서 정말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게 잘 안 되더라. 서울에 왔더니 뭐 그런 거는 첫 번째는 도시 시스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차 중심의 도시 문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부딪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대감을 좀 이런 말은 좀 안 좋은 말 같은데 뭐 도시 왜 실패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이 드는데 과학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쿄를 가든 뭐 베를린을 가든 파리를 가든 나는 이 도시에 몰입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좋게 갔다가 오면 그만인데 쟤네 저거 좋더라 우리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에 관해서는 굉장히 크게 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게 그 어떤 사람에게는 불만으로 들리겠지만 네 좋은 데 가서 살아라고 거기가 그렇게 좋아? 뭐 이런 저의 불만 토로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몰입하고 있는 이 도시의 방향에 대한 저의 갈망, 그다음에 실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유유자적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도쿄적 일상 전에 오사카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을 출판하셨어요. 그 책도 읽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일본 도시 중에 오사카는 하나인데요.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도시일지도 몰라요. 도쿄와 오사카를 비교하면 그 차이점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좀 분위기를 느끼시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어렵긴 하지만 저 서울 부산도 잘 모르겠어서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본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이제 신호등이 바뀔 때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뀔 때 이렇게 3, 2, 1 하고 이제 녹색불로 바뀌고 사람들이 건너가잖아요. 오사카에서는 3 하는 순간 사람들이 건너더라고요. 근데 도쿄에서는 하나, 둘, 셋, 이제 건너자라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건데 그 사람들이 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무례할까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도시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온도차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편한 거는 예를 들어 그게 뭐 차갑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도쿄가 좋았는데 들어 서울 사람들의 그런 차가움 혹은 뭐 좀 무관심함이 싫다면 오사카라는 도시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확실히 일단 규모 차이가 크잖아요. 그 오사카는 도쿄의 한 9 정도 되지 않을까. 오사카 사람들은 이렇게 화내시겠지만 그런 어떤 좀 오사카 자체에 일관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 전체가 큰 도시지만 오사카라는 색깔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도쿄는 이게 도대체 한 개의 도시인지 뭐 수십 개의 도시인지 알 수 없을 만큼의 그 다양성을 보여줘서 그게 좀 어디가 더 좋아 그러면은 한번 비행기 탄 거 다양한 모습 보면 좋잖아요. 도쿄가 더 재밌지 않나 싶어요. 오사카는 도쿄보다 그 일본의 쇼와 시대의 흔적을 좀 더 찾기 쉽죠. 그런 것 같아요. 도시 문화 자체가 그렇고 쇼와의 도시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쇼와 도시 모습은 제가 목격한 도시 모습은 시멘트 건물에 그냥 그런 타일 마감을 한 술집이에요. 아저씨들이 술을 마시고 있고 근데 오해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에게 이미지화된 쇼와는 나무, 뭐 대나무, 네, 이런 이미지이죠. 그러면 이 차이는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쇼와는 매력적이지만 실제 제가 느꼈던 쇼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화목한 가정 다 함께 합심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자 그런 단합회 다 모여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요즘에 뭐 아저씨 문화라도 꼰대라고도 하고 그것이 쇼와의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쇼와 허상 혹은 뭐 쇼와 오토코, 뭐 쇼와 사나이들 일본 영화 보면 혹은 뭐 술집에 가면 조금 취하면 그 과장된 말투들 있잖아요. 뭐 야쿠자가 하는 과장된 말투들 그게 쇼와 오토코들인 것 같은데 그런 인식들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좋았던 시대라고 추억하고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인간적이었어라고 생각하는 진정성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진정성이라는 단어 많이 썼는데 그 진정성이라는 게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강조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한 강조 정이나 그 좋았던 시절 옳았던 시절 오사카식 정 있죠? 네네 그 강조가 쇼와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쇼와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그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 보면 한 골목 사는 사람들이 다 그냥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 더 화목한 골목은 요즘에 있지,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지. 그 당시에 골목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그때가 좋았어라고 해서 회귀시키는 그 꼰대 정신, 아저씨 정신들이 지금 현재 이만큼 개인이 발전하고 인권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 존중이라는 게 생겨난 이 시대의 어떤 성취를 좀 무시하는 발언들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쇼와라는 게 도시 분위기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런 지금의 성취를 부정하는 그런 인식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것도 좀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제가 한국 서점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인상적인 것은 바로 여행에 대한 책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작가님께서 쓰시는 여행기는 주류의 한국 여행책과 좀 다르죠. 그건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주류의 여행책과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그 전에 여행책을 쓰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제 메시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어떤 형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좀 기법 연구를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 실험을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줄기차게 이렇게 길게 해봤던 게 도쿄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7, 8년, 10년 가까이 실험을 해봤던 것들을 도쿄책에서 모아봤던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 무슨 일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나로 하지 않고 내가 아는 누구는 그는 내 친구는 이라고 그러니까 제3자를 데리고 와서 제3자를 통해서 다시 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대화할 때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내가 그러니까 아이라는 그 주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만 파고드는 대화가 가능할까? 그럼 아이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뭐 영화 얘기도 하고 친구 얘기도 하고 뭐 누가 했던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나의 이야기, 아이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끌어다 붙이잖아요. 그 끌어다 붙여 보자라고 해서 이것저것 막 끌어다 붙이는데 그거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쉽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점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수 있는 방식을
이 책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중간에 맥락이 끊겨서 이거 굳이 넣었어야 됐나? 뭐 예를 들어 뭐 마크 트웨인의 톰 소요 이야기를 꼭 넣었어야 됐나? 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 실험이 사실은 더 먼저라서 메시지보다는 실험이 먼저라서 계속 밀고 나가고 싶었어요. 글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죠? 연결하는 거죠. 여행 경험과 철학, 여행 경험과 뭐죠? 음악과 영화 좀 다 자연스럽게 뭐죠? 자연스럽게 다 연결해 줄 수 있죠. 글 쓰면서. 네, 이게 그러니까 굳이 끌어다 붙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들어왔던 음악이나 누가 했던 말, 영화, 그러니까 저 자신을 구성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저의 일대기로 구성을 하는데 일대기도 제가 제 얘기 쓴다고 다 시간 연대순으로 들어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역시 그것 또한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구성이 될 때 내가 생각할 같은 것도 다시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읽고 있는 데이비드 휴메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일대기를 역전시켜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생각으로 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에세이라거나 혹은 뭐 구성된 뭐 픽션이라거나 하는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나를 구성하다 보면 그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게 그러니까 일본일 수도 있고요. 일본 문화일 수도 있고 미국 문화가 사실은 더 크겠지만 그 구성들이 빠지고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뭐 그럼 뭐가 있을까요? 나의 육체 이야기밖에 남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있었던 일이야. 지금은 사라지고 말았지도 소설과 에세이와 소설 사이에인 뭐죠?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세이라든가 뭐 이런 장르를 생각하지 않고 좀 끝마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뭔가 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고민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끝마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너무 여러 가지 구성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에서는 이런 형식이고 어떤 장에서는 저런 형식이고 어떤 장에서는 또 저런 형식이고 계속 바뀌었어요. 네, 계속 바뀌었는데 이게 하나로 엮기에는 좀 불가능한 시점까지 돼버렸어요. 너무나 파편들이고 생각도 너무나 이렇게 전환이 굉장히 좀 전환되면서 그 생각의 폭이 커져서 그러니까 간극이 커져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합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못 합치겠다. 그러면 그냥 이 파편들을 그대로 두되 어떤 구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그 구성이 동일한 그러니까 어떤 시기 10년이라는 주기, 그러니까 주기죠. 주기가 반복되면서 그 주기 속에서 나의 위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소설일 수는 없고요. 또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소설에 너무 못 미치죠. 근데 소설로는 너무 못 미치고 에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성이 많이 되었고 소설식 에세이? 네. 그러니까 이름을 드러내면 알만한 주변에서 그 사람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고 그분들이 그 친구가 좀 현재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정말 에세이로 드러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네.
그 책의 주된 배경은 당구장이에요. 그 당구장은 좀 더 자세히 묘사해 주세요. 그 당구장에서 나오면 한 30m만 걸어가면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정문, 미군 부대, 주로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미군 부대인데 그 부대원들이 주말이나 혹은 뭐 저녁에 나와서 술을 마시고 햄버거를 먹고 도너츠를 먹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완전 미국 나온 동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취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도시지만 그런 관점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냥 나 자신, 치대를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만 생각한다면 아주 좁은 세계에서 정말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그런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는 당구장이었어요. 아주 작고, 그리고 그 건물은 정말 벽이 너무 얇아서 방음이라든가 바깥 온도에 굉장히 취약한 건물이었고, 그리고 너무 낡아서 젊은 사람들이나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면 찾지 않는 아주 흥미진 곳이었는데, 그나마도 그 시절에는 이제 다들 PC방에 갈 때가 돼서 아무도 찾지 않는 당구장이 되었죠. 그러한 공간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서울에는. 네. 그 당구장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제가 가던 정육점 식당도 그대로 있고, 그 밑에 그 외국인 전용 술집도 그대로 있고, 근데 영업은 하지 않지만 아직 그게 서울에 있었다면 이미 재개발되었겠지만, 거기는 한국의 지방 도시들, 특히 경기도권은 이제 그 자체 발전보다는 서울의 출퇴근을 위한 도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시절, 2000년대 초 작가님께 제일 중요한 노래는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바쁜 때였어요. 그 팝의 폭발 시대였잖아요. 너무 바빴어요. 레디오헤드가 음반을 내고, 오아시스가 음반을 내고, 메탈리카가 리로드 하면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아무튼 그런 시기라서, 그러다가 콜드플레이가 등장을 하고, 마룬5가 등장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좀 분주했어요. 레코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지금은 전설의 명반이 돼 있는 음반들이 갓 출시돼서 나오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하루키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고전처럼 지금 친구들은 가서 읽겠지만 그 책들을 사겠지만, 그때는 신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모든 책들, 그러니까 모든 음반들이 전설의 명반들이 새로운 음반으로 출시되던 시절이라서 일단 설레는 마음으로 음반 가게를 가게 되는데, 저를 그래도 가장 크게 사로잡았던 음악은, 책에는 그 콜드플레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더 많이는 레디오헤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원서를 내려고 지금은 끊긴 교회선이라는 열차가 있어요. 의정부에서 수색을 거쳐서 그러니까 신촌으로 오는, 지금 그 구 신촌역으로 가는 그 교회선 열차를 타고 대학 원서를 내려올 때, 그때 나왔던 레디오헤드 음반을 들으면서 기차를 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레디오헤드의
밴드 음반이 더 밴드 음반이 20대를 거의 사로잡았었죠. 책에서는 이 음악이 시절을 반영하고 전쟁도 시절을 반영해요. 전쟁을 많이 언급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 전쟁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 책을 쓰시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나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 강박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뭐 총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한국 군부대에서 훈련하는 소리인데요. 총소리, 뭐 포 소리가 들리고, 중간에 이제 학교 갔다 오다 보면 혹은 뭐 학교를 가다 보면 탱크를 위시한 이제 행군이 있고, 그 탱크 장갑차를 앞에 둔 미군 행군 때문에 중학생 여중생들이 좀 죽은 사건도 있었죠. 그게 다 저희 지역에서 났던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전쟁 강박이 항상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들어 미국 독립기념일 날 7월 며칠이죠? 아무튼 그때 7월 초죠. 그때 미군 부대에서 항상 불꽃놀이를 하는데 그거를 몰랐던 시절에는 이렇게 쾅쾅쾅 소리 나고 불꽃이 안 보이면 사람들이 다 어른들이 다 그랬어요. 전쟁 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지? 그게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항상 그런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적절하게 이용해 왔죠.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은 북한에 우리 뭐 좀 쏴줘, 총 좀 쏴줘라고 해서 불안감을 일으키면 이런 북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우정부, 포천, 양주, 파주 사람들은 전적으로 여당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전 공세와 그다음에 실제로 군부대 옆에 살면서 느끼는 그런 소리, 공포들이 계속해서 전쟁 강박을 주고 있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연평해전, 그러니까 서해교전이라고 하는 서해에서 그러니까 북한과 실제로 한국전쟁 이후로 진짜 총을 맞댄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저는 그때 부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 없었지만 휴가 나왔던 병사들이 다 돌아와야 했었죠. 복귀하고 대기하고 큰 사건이 될 경우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너무나 좀 그 20대 때 막 군대 제대했을 때는 거기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브릭스 매거진 브릭스 편집장으로 일하시는 거죠? 네. 그 브릭스의 내용, 브릭스의 특징 좀 소개해 주세요. 그냥 브릭스는 진짜로 벽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면 저는 주로 도시 여행을 하는데, 도시 여행 좋아하시죠? 저는 그러니까 대자연으로 가서 또 그 자연과 무슨 액티비티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걷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뭘까 생각했더니 그게 저한테는 브릭이었어요.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누른베르크인데, 왜요? 그냥 잠깐 기차 기다리느라고 누른베르크에 내렸었는데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또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시내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둘씩 그 비어가르텐이라고 하는 노점이 문을 열고 거기서 소세지를 굽고 이렇게 맥주를 한잔 하는데, 이렇게 온통 주변은 다 하나의 재료, 그러니까 벽돌, 빨간 벽돌이라는 하나의 재료로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곳이 내가 생각하는 도시구나라는 첫인상 때문에 브릭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도시인데, 이 도시를 하나하나 여행하면서 쌓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의 내가 생각하는 도시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행을 하는 저한테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좀 제가 혼자 막 전 세계를 다니고 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잘 알지도 못하니까 실제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냥 요즘에 어떻게 살아? 라고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냥 그 카카오톡만 있으면 어디에 살든 다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독일 보온에서 사시는 분이 낚시한 이야기, 맥주 마신 이야기, 그 그린란드 누크에 사시는 분이 눈 맞으면서 출근한 이야기, 뭐 코스타리카에 사시는 분이 커피 농장을 뭐 스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뭐 메일 혹은 뭐 카카오톡만으로도 다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놨더니 진짜 내가 보는 도시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책과 여행의 모습은 여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레스트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가장 중요하지. 사실 뭐 문화가 뭐가 중요한가, 여행이 뭐가 중요한가.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하는 활동들을 충분히 마쳤을 때 남는 여분의 시간 동안 무엇을 쓰면 좋을까? 사람들이 뭐 이런 다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서 내가 사는 모습, 내 주변만 보지 말고 레퍼런스를 늘리고 혹은 뭐 예시를 늘려서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걸 분류화시키고 그래서 뭐 인덱스를 달아서 다들 비슷해, 공통적으로 살아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습과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다 달라.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어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래서 브릭스 매거진에서 계속해서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도시 있어요? 브릭스에서? 아니면 도시 생활은? 지금은 사실은 도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진짜요? 좀 이렇게 일단은 서울이 제일 중요해요. 네. 서울에 대해서 좀 자세한 글들,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데 좋은 연구자들, 작가들의 책을 좀 많이 모아놓고 보고 또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데 이것들을 브릭스 안에서 꼭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일로 꼭 내가 해야 될까? 그냥 그 좋은 책들이 있는데 뭐 그거 그냥 소개하면 되지 않을까?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울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서울을 구경하시는 방법과 해외 도시 구경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제가 광화문에 살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한 바퀴 산책을 할 때 광화문 앞에 서게 되면, 광화문 광장에 서게 되면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외국인이고 지금 공항 버스를 타고 여기에 내렸다. 그때 어떤 느낌일까? 정말 신기하지 않을까? 이쪽에 궁궐이 있고 저쪽에 큰 도시가 있고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서 그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막 이렇게 이 지도 앱을 보면서 찾아다니면서 내 숙소를 찾아야 되는데 잘 안 찾아지고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근데 설레고 느낌을 상상하세요. 와, 지금 여기 도착한 외국인이라면, 여행객이라면 진짜 설레고 좋겠다. 그런 상상에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강릉도 똑같고 부산도 똑같고 딱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으로 일단은 걸어봐요. 그리고 해외 도시로 오시는 거죠? 일단은 걸으면서 이 집 창문에 뭐 해놨지? 이 집에 마당 어떻게 해놨지? 이 집은 커튼 어떤 식으로 달아놨지? 그런 거를 보면서 다녀요. 그게 저한테 다 제 삶의 보기, 예시,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더 많은 보기. 그 보기들이 다
저한테 상상력이 되니까. 친구나 부인과 여행하시는 걸 선호하세요? 아니면 혼자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세요? 혼자 다니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근데 요즘의 문제는 좋은 데를 가게 되면 결국에는 같이 사는 사람과 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좋겠다 싶으면 그냥 처음부터 같이 가고, 그리고 좀 힘들겠다, 좀 괜한 걸음이 많겠다 싶으면 혼자 가고 나눠서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이 코로나 시대 이러한 여행하기 어려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어디로 먼저 여행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별로 그렇게 요즘에 정말로 여행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고양이들하고 노는 게 좋고, 동네 산책하고, 그리고 사실 요새 고민은 제가 그러니까 말할 때 지금도 뭐뭐 같아요라든가 이런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패턴을 벗어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여행하세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런 식으로 가요라고 하는데, 그게 또 저한테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계속해서 패턴과 싸우고 있어요. 예. 진짜 글 쓰는 분이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좀 얘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보면 항상 오 마이 갓 하는데 오 마이 갓이라는 그 톤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 사람이 오 마이 갓이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의 감정일까? 저 사람의 감정보다는 그 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톤은 패턴이고 패턴은 나의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감정에 집중하자.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저 자신의 패턴과 좀 싸운다고 할까, 막 애써서 의식하면서 패턴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 패턴을 버리는 방식의 여행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제가 패턴을 버리는 여행,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여행은 알래스카를 차를 몰고 구석구석 다녀보고 싶어요. 한 달 넘게. 한 달. 그건 여행하기보다 살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달 살기? 그래도 결국에는 여행이겠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저는 다가가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오해하고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도쿄에 대해서 책을 썼지만 그 도쿄에 대한 오해일 뿐이지 누군가에게 도쿄를 이해시키기 위한 글은 아닌 거죠. 그냥 저 자신의 오해일 뿐이고,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고, 아까 사상 음악 얘기 이런 걸 어떻게 녹여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 자신의 오해일 뿐이지, 제가 제 자신대로 오해를 해서 얘기하는 걸 뿐이지, 그 사상 그대로, 예를 들어 뭐 노자가 이렇게 말했어, 그걸 그대로 남들에게 전해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자신의 오해를 쌓는 방법 중에서 지금까지는 오해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서 생각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문장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긋지긋한 저 자신의 허울을 좀 벗어버리고, 결국에는 또 패턴이 되겠지만 새로운 패턴으로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시도를 해본다거나 그러는 방식, 그러는 상황에 저를 던져넣는 게 알래스카라는 도시, 주인가요? 알래스카 주에 저를 던져넣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언젠가 알래스카 쪽 일상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행책은 사실 저한테 좀 이게 패턴화가 돼서 쓰는 게 쉬워요. 이게 더 잘 쓸 수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쓴
아주 획기적으로 잘 쓸 수 있지 않으면 여행책은 쓰고 싶지 않고, 그리고 지금 쓰는 에세이 방식도 당분간은 지금 써봤자 이것에 옆에다가 하나 두는 가로의 나열일 뿐이지 내가 더 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로서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을 때 다른 형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다음의 책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주호 작가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웹사이트는 colinmarshall.org이고 트위터 사용자명은 colinmarshall입니다. 팟캐스트 주제 음악은 The Custodian of Records의 Korean BBQ입니다. 콜린의 한국의 다음 인터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